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다 폭로할 거야. 해봐. 어차피 다 끝났어. 와, 정말 예쁘네요. 마음에 쏙 들어요. 향기도 너무 좋아요. 누구세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누군지 궁금해? 이 집 안주인 될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 넌 그저 버려진 인형일 뿐이야. 끌려 나가기 전에 당장 나가.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제가 처음 마주친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어요. 잠옷을 입은 여자가 하품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하얀 여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오늘이 그날이었구나. 깜빡했네. 그날이요? 무슨 결혼식이요. 강진이 새 마누라 온다고 했잖아. 새 마누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전 부인이세요? 전 부인? 아니, 난 이 집 안주인이야. 40년째. 그 여자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걸어가더니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손님인 것처럼. 그때 강진 씨가 내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강진 씨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했습니다. 아, 명숙이? 전처야. 여기 살아. 전처가 여기 산다고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침실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요, 재벌과 결혼한 55세 여자가 어디까지 참아야 했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연아. 올해 55살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28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35에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 받고 쫓겨났어요. 그 뒤로 2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있었으면 좀 달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방 소도시 문화센터에서 낭독 수업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원룸 월세 35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으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연아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살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근데요, 밤이 되면 좀 달랐어요. 작은 원룸에 혼자 돌아오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텔레비전을 켜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나 참 외롭구나. 그 생각이 들 때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누가 들을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소리를 죽였어요. 5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외로운 건 못 참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복도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낭독 수업하시는 선생님이신가요? 키가 크고 머리가 하얗고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남자였어요.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가 있었고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 수업 청강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요.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낭독 수업을 듣겠다고요?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네, 괜찮으시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이 남자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그 남자의 이름은 서강진. 나이는 69. 저보다 14살 위였어요. 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요? 나중에 검색해봤어요. 서한건설. 그 지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여러 개 지은 회사요. 재벌이었어요. 회장님이 왜 낭독 수업을요? 요즘 잠이 안 와서요. 누군가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올 것 같아서요. 이상한 이유였지만 그분은 정말로 매주 수업에 오셨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제 목소리만 들으셨어요. 수업이 끝나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시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제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연아 씨, 저는 이 나이에 장난 안 합니다. 다만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서강진 올림. 그 뒤로 편지가 계속 왔어요. 일주일에 한 통씩. 꽃도 왔습니다. 화려한 장미가 아니라 수수한 들꽃이었어요. 연아 씨한테는 이런 꽃이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당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2달 뒤 강진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부담 없이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코스 요리가 나왔는데 가격표가 없더라고요. 가격표가 없는 식당은 처음이었습니다. 연아 씨, 저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아, 그러셨군요. 자식은 아들 하나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연락 안 합니다. 왜요? 돈 문제로 틀어졌어요. 다 제 잘못이죠. 강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 나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게 제일 외로운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돈은 없지만 외로운 건 똑같았으니까. 3달 뒤 강진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옆에 사람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연아 씨가 좋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너무 늦게 온 사랑이라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강진 씨 쪽 하객은 10명 남짓. 회사 임원들이었어요. 제 쪽은 문화센터 수강생분들 몇 분. 웨딩드레스는 강진 씨가 골라줬어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만져본 것 중에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박연아 씨는 서강진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주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나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그게 마지막 행복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신혼집은 대저택이었어요. 방이 7개, 화장실이 4개. 정원에는 분수대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강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고 부엌은 호텔 주방 같았어요. 2층 안방이 우리 방이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푹 쉬어. 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경. 그리고 약통. 누군가 쓰고 있는 방 같았어요. 이상하다. 청소를 안 했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첫날이니까 아침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살금살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강진 씨가 먼저 일어났나?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부엌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머리가 하얗고 등이 약간 굽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기 누구세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오늘이 그날이었구나. 깜빡했네. 그날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 마누라 온다고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늙었네. 새 마누라. 생각보다 늙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나, 최명숙이야. 이 집 안주인. 안주인이요? 무슨, 강진이 전처. 아, 정확히는 전처지. 이혼은 했으니까. 전처.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왜긴. 내 집이니까. 40년을 살았는데. 이혼하셨으면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숙 씨가 피식 웃었어요. 나가? 왜? 강진이가 나가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명숙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얘야, 하나만 알아둬.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나가 아니야. 너야. 그때 강진 씨가 내려왔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전처분이 여기 계세요? 강진 씨는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아, 명숙이?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 살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뇨? 전처분이 같은 집에 사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걸 왜 결혼 전에 안 말씀하셨어요? 강진 씨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말했으면 결혼했겠어? 됐어, 적응해. 적응하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이미 그 함정에 빠졌다는 걸. 그 뒤로 일주일. 저는 그 집의 규칙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명숙 씨가 저를 불렀어요. 연아 씨, 이리 와봐. 네. 아침은 7시에 차려. 강진이는 죽을 좋아해. 호박죽이나 잣죽. 된장국은 싫어하고. 네. 그리고 커피는 내가 타. 강진이 커피 취향은 나만 알아. 네. 아, 그리고 외출할 때는 나한테 말하고 가. 이 집 일은 내가 다 알아야 하니까. 외출할 때 말하라고요? 저는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요. 저기 명숙 씨. 저는 강진 씨 아내예요. 왜 제가 명숙 씨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죠? 명숙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아내, 종이 한 장 차이야. 나도 아내였어. 40년 동안. 얘야,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저는 강진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명숙 씨가 너무 심해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외출도 보고하래요. 강진 씨는 신문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명숙 씨 말 잘 들어. 저 사람이 이 집 살림을 40년 했어. 내가 배울 게 많아. 배울 게 많다뇨? 저는 당신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라고. 명숙 씨도 처음엔 힘들었어. 처음엔요?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요? 강진 씨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연아 씨, 나 바빠.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까지 신경 못 써.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규칙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외출 금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새 마누라가 돌아다닌다고. 창피하게. 화장 금지. 그 나이에 무슨 화장이야. 우스워 보여. 누굴 유혹하려고. 친구 연락 금지. 옛날 사람들 만나면 뭐해. 이제 넌 이 집 사람이야. 바깥 사람들한테 집안 얘기하면 안 돼. 전화 확인. 누구한테 전화 왔어? 뭐래? 보여줘봐.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강진 씨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였어요. 명숙 씨가 저한테 뭘 해도 강진 씨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강진 씨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저랑 결혼하셨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요? 사랑해서? 강진 씨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럼 왜요? 외로웠으니까. 그리고 집에 사람이 필요했어. 사람이요? 명숙이는 전처니까 체면이 안 서잖아. 공식 석상에 데려갈 수가 없어. 근데 너는 아내니까.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체면 칠해용 액세서리. 공식 석상에 데려갈 아내라는 타이틀.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결혼 전에 혼자 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어요. 전에는 외로워서 울었는데 지금은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7시까지 아침을 차려야 했거든요. 호박죽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강진 씨가 내려와서 밥을 먹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명숙 씨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죽 좀 짰더라. 다음엔 소금 적게 넣어. 네. 그리고 어제 빨래 개킨 거 다시 해. 주름 졌잖아. 네. 거실 청소할 때 커튼 레일 위도 닦아. 먼지 쌓였더라. 저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있었는데 명숙 씨가 내보냈어요. 새 마누라가 왔는데 뭐하러 돈 주고 사람 써. 내가 해. 저는 그 집에서 무급 가사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진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안 오셨거든요. 어머니가 편찮으셔. 나는 해외 출장 가야 하니까 내가 병원에 가 있어. 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드려. 며느리잖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89세. 치매가 있으셨어요. 거의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병실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연아요. 강진 씨 아내요. 강진이 마누라? 명숙이? 아니요. 명숙 씨랑은 이혼하셨어요. 저랑 재혼하셨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셨어요. 근데 왜 명숙이가 아침에 전화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명숙 씨는 전처세요. 전처? 그럼 넌 뭔데? 저는 현재 아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다 똑같은 거야. 며느리는 며느리지. 전처든 현처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조용히 있어. 시끄러우면 안 돼. 며느리는 조용해야 해. 며느리는 조용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구나. 그리고 그 역할조차 명숙 씨한테 빼앗긴 거구나. 결혼 6개월째. 어느 날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
키가 크고 얼굴이 강진 씨를 닮은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요? 강진 씨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에 살고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한다고요. 저는 그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강진 씨 아드님이세요? 네, 뭐 그렇죠. 저 서준혁입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드디어 가족을 만나는구나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명숙 씨가 준혁 씨를 보더니 달려가서 안았거든요. 우리 준혁이 왔네. 밥 먹었어? 배고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요? 명숙 씨는 전처잖아요.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날 밤 강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연아 씨,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준혁이 있잖아. 낮에 오네. 네. 아드님이시죠? 그게 정확히는 아니야. 네. 강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숙이랑 사이에서 난 아들은 따로 있어. 지금 미국에 살고. 준혁이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난 아이야. 네. 30년 전에 회사 직원이었어. 그 사이에서 애가 생겼어. 혼외자. 강진 씨에게는 결혼 중에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갈 곳이 없대. 그래서 당분간 여기 있게 하려고. 여기요? 이 집에요? 응. 문제 있어? 문제가 있냐고요? 전처도 같이 살고, 이제 혼외자까지 들어오고, 저한테는 상의도 안 하시고요? 상의는 무슨, 내 아들인데, 내가 뭘 어쩌겠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정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존재감도 없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명숙 씨가 준혁 씨를 친아들처럼 대했거든요. 준혁아, 이거 먹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방 정리했어?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저는 물었습니다. 명숙 씨, 준혁 씨는 친아들 아니시잖아요.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명숙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키웠거든. 네. 준혁이 엄마가 애 낳고 1년 만에 도망갔어. 나한테 맡기고. 그래서 내가 키웠어. 20년 동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숙 씨가 남편의 혼외자를 20년 동안 키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명숙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떻게긴. 참은 거지. 40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참았어. 너처럼 1년도 못 버티는 애들하고는 달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구나. 40년 동안 쌓인 비밀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집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위에 올라탄 거구나. 결혼 10개월째. 그 집에는 이제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진 씨, 명숙 씨, 준혁 씨, 그리고 저. 저는 완전히 유령이 되었어요. 밥을 차리면 3사람이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먹었어요. 연아 씨, 너는 거기서 먹어. 식탁이 좁아. 청소를 하면 3사람이 어지럽혔습니다. 연아 씨, 거실 다시 치워. 준혁이가 친구 데려온대. 빨래를 하면 3사람 옷이었습니다. 연아 씨, 내 블라우스 다림질 다시 해. 주름 졌잖아. 저는 가사도우미도 아니었어요. 가사도우미는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무급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폭발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명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 넌 사람 아니야.
넌 강진이가 외로워서 데려온 애완동물이야. 뭐라고요? 몰랐어? 강진이는 원래 저래. 외로우면 여자 데려오고, 질리면 버리고. 나도 그랬어. 40년 전에. 그럼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이 집이 내 거거든. 내가 40년 동안 지킨 집이야. 강진이는 돈만 벌어왔고, 집은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숙 씨가 덧붙였어요. 넌 달라.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1년도 안 됐고. 그러니까 넌 나갈 수 있어. 아니, 나가야 해. 그날 밤, 강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연아 씨 앉아봐. 저는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역시. 이유가 뭔데요?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집에 적응을 못하잖아. 제가요? 제가 적응을 못한다고요? 명숙이랑도 사이 안 좋고 준혁이랑도 불편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전처랑 혼외자를 데려다 놓고 그게 제 탓이라고요? 연아 씨, 솔직히 말할게. 강진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너무 눈에 거슬려. 눈에 거슬린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은 없어. 그냥 안 맞는 거야. 내가 원한 건 조용히 집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넌 자꾸 말이 많아. 말이 많다뇨?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에요. 그게 말이 많은 거야. 명숙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강진 씨가 원한 건 아내가 아니었어요. 말 안 듣는 인형. 그게 제 역할이었는데 저는 말을 했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저요, 물건 아니에요. 뭐? 저는 당신이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지금 뭔 소리야? 그냥 안 맞으니까 헤어지자는 거지.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외로우니까 데려오고 질리니까 버리고.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강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아 씨, 나 바빠. 내일 변호사 연락할 테니까 서류 준비해.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요. 분해서요. 그리고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요. 일주일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는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없습니다. 없다뇨? 제가 1년 동안 그 집 살림을 다 했는데요.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으니까요. 기여가 없다고요? 매일 새벽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했는데요. 가사 노동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 회장님 변호사가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다. 그러니까 돈 없는 제가 지는 거예요. 법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 명숙 씨가 서 있었어요. 수고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 나이에 재벌한테 시집 가려고 한 게 욕심이었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분수를 알았어야지. 넌 원래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원룸. 다행히 아직 비어 있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27만 원. 문화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저 박연아인데요. 혹시 자리 있을까요? 아, 연아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계시던 자리에 다른 분 들어왔어요. 다른 분이요? 네. 1년 동안 안 계셨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56세, 남편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어요. 12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55년을 살았는데 결국 이게 내 인생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 있을 때보다 숨은 쉬어지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숨을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지금은 추워도 배가 고파도 숨은 쉬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다.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 후 2달. 저는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56세 여자. 경력은 문화센터 낭독 강사. 특별한 기술 없음. 죄송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서요. 경력이 좀. 저희는 지금 모집을 안 해요. 문 앞에서 돌아서는 게 익숙해질 때쯤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봤어요. 시니어 대상 팟캐스트 진행자 모집. 목소리 좋으신 분 환영. 팟캐스트요? 저는 예전에 낭독을 가르쳤으니까 목소리로 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연아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박연아입니다. 56살이고요. 예전에 낭독 수업을 했었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최근에 이혼했어요. 1년도 안 되는 결혼이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죽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에서 저는 말을 못했어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PD가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연아 씨, 다음 주부터 나와주세요. 저는 작은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연아의 밤. 시니어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채널이었어요. 첫 방송 때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55세에 재벌이랑 결혼했다가 56세에 쫓겨났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요. 근데요, 지금 저는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왜요? 왜냐면 지금은 제 목소리로 말하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요. 반응이 왔습니다. 언니,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힘내세요. 목소리 듣는데 눈물이 나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연아 씨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저도 이혼 결심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내 아픔이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구나. 6개월 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생겼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아 씨, 책 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책을 썼어요. 제목은 56세, 다시 시작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연아 씨, 저희 회사에서 강연 한번 해주세요. 직원들한테요.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항상 같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6세에 바닥을 친 저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혼 1년 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원룸보다는 넓고 대저택보다는 작은 제 돈으로 산 제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제가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 갈지 제가 정합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얼마 전에 지인한테 강진 씨 소식을 들었어요. 연아 씨, 서 회장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뭔데요? 준혁이가 회사 돈 30억 빼돌렸대요. 지금 고소당했어요. 명숙 씨는 치매 왔대요. 요양원 갔고요. 그래요? 강진 씨는 혼자래요. 아들은 미국에서 연락 안 하고 준혁이는 감옥 갈 판이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안 됐다는 생각도 잘 됐다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제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강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연아 씨? 나야. 강진이. 1년 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나는 좀 힘들어. 혼자 있으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회장님,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밥이라도 한번. 죄송한데요, 저 바빠요. 강연 준비해야 해서. 강연? 뭔 강연? 제 책 나왔거든요. 베스트셀러예요. 56세, 다시 시작합니다. 서점 가시면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뭔데? 지금도 제가 눈에 거슬리세요? 강진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 거슬리거든요. 제 인생에서 회장님이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연아 씨, 그 결혼 후회하세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왜요?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뭘 원하셨는데요? 저는요, 재벌 사모님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했던 게 실수였죠. 이제는 알아요. 내가 나한테 소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은요. 재벌 사모님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나 자신으로 사는 건 아무나 못 하더라고요. 매일 연습해야 하고, 매일 선택해야 하고, 매일 자기 편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참다가 죽어요. 말해야 해요. 싫으면 싫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6세에 바닥을 친 저도 57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연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벌과 결혼한 다음 날 전처가 침실에 있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다시 시작했다 한 줄이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